네,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차시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핵심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문용림 회장님은 제40대 교육부 장관, 제19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문용림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용림입니다. 이 제주 포럼이 그동안 16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16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은 중요한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함께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 제주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인 우리나라에 아주 유수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립외교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통일연구원, 또 외교부의 세종연구소,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재외국민동포재단, 제주도 평화연구원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단체들이 제주 포럼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개발연구원도 그런 단체들과 함께 우리 제주 포럼에 같이 기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주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유엔에서 1900년대 말에 제기됐던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변형해서 MDG, Millennium Developmental Goal, 그것이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구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가를 유엔에서 하나의 인류의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요즘에 와서 이제 기업 활동과 연계되면서부터 SDG라는 개념으로, ESG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ESG라고 하는 게 Environment, Society, 그 다음에 이제 Governance, 이 세 가지 개념을 놓아서 뭔가 이제 이 Sustainable Development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컨대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 기업의 지속 가능성. 기업이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하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엔바이런먼트와 소사이티, 소셜과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기업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실 과거 기업은 프로핏, 어떻게 이득을 내느냐 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었지만 이득을 내되 이제 이 ESG라고 하는 걸 염두에다 두고 프로핏을 내지 않으면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결국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가 돼서 오늘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님께서 블랙야크라는 회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오늘 주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그 강태선 회장님이 자기네 회사가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지 하는 말씀을 아마 오늘 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록 이제 그 온라인입니다만은 일본의 스즈키 가조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일본에서도 윤리 경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인간개발연구원이 이 제주 포럼을 할 때 일본의 파트너들과 같이 왔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의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인간개발연구원 회원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우리 인간개발연구원과 관련된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제시 포럼에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윤리 경영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곤 했는데, 이 스즈키 가지오 선생님도 회장도 일본에서 이런 윤리 경영에 상당히 명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스즈키 가지오 선생님이 일본에서 어떠한 윤리 경영, 그분들은 이제 ESG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아주 전형적인 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내용은 우리 이제 강태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ESG랑 거의 맥락은 같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SDG 또 우리 ESG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가지오 선생님께서 강태선 회장님에 이어서 한 15분 동안 온라인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우선 먼저 천석규 천일식품 회장님께서 이제 또 오늘 강의를 듣고 ESG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또 코멘트를 좀 해 주실 겁니다. 패널로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회장님이십니다. 대표님이신데, 대표님께서는 아마 세무 이런 쪽이니까 이 거버넌스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두 분의 말씀에 코멘트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상달 회장님,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의 이사장님으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상달 우리 회장님께서 또 ESG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럼 두 분 연사를 강연을 먼저 듣고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태선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행야구 강태선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ESG에서 불행야구와 ESG 사례를 여러분한테 발표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한간에 흔히들 ESG라는 말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될 때로 모든 사회적으로나 학계나 ESG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우리 인간개발원에서도 AI 과정을 하면서 ESG를 조동성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ESG의 흘러온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사회적으로 기업이 해야 될 가치는 70년대 초부터 학교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교수들에 의해서 CSR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죠. 기업이 사회적 가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CSV 해서 요거는 환경단체,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CSV라는 단어를 나왔고, 그 다음에 ESR이라고 하는데, 아까 문정인 회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 유엔에서 SDG 17개 항목을 놓고 SDG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17개 항목을 잘 지키는 기업은 비경제적 지분 평가를 높이 하겠다. 요거를 정리한 게 ESG예요. 근데 대개 SDGs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2015년 전에 유엔이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평가를 하는 17개의 항목을 별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쭉 보면 거기에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항목을 제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정했어요. 근데 유엔에서 정한 100대 기업의 블랙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SK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아모레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 저희 블랙약가 들어가서 전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17개 항목만 잘 지키면 ESG는 잘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 SDG를 끝나고 바로 ESG가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한 번 있습니다. 2018년도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우리나라는 정경련 같은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아마존 회장이라든지 월마트 회장, GM 회장이라든지 애플 회장 이런 최고의 경영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2018년도 8월 말에 회의를 딱 끝나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은 이윤추구라고 우리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난 경제학에서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나오는데 그때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정리한 게 뭐냐?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집은 거예요. 뭐냐? 기업이란 이해 당사자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와 환경운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ESG예요. 따지고 보면. 이해 당사자가 뭐예요? 소비자, 종업원, 협력업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와 환경을 보존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그 후에 작년부터 학계에서 학계가 아니고요. 투자그룹, 투자하는 회사들이 ESG를 들이대고 이제는 재무적 평가 외에 비재무적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재무적 평가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권, 안전, 뭐 이런 복지 이런 것까지 다 뭐 물론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이 얘기하겠지만 이런 과정이 ESG가 흘러왔다라고 일단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사례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블랙야크와 ESG, 블랙야크는 그럼 왜 ESG가 왜 해당되느냐?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발표할 시간이 딱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블랙야크라는 이 동물이 3,000m 이상에 살아요. 3,000m 밑으로 내려오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0m 이상에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는데 모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운반도 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야크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야크가 태어나면서 젖을 짜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야크가 이 아주 영하 40도, 50도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은 털갈이를 해요. 매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른 봄 되면 털갈이해서 이 털갈이는 털 갖고 그 주민들이 옷을 내입고 카페트를 깔아서 침낭을 만들어주고 생활하는데 보온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야크의 배설물을 갖고 말려서 겨울에는 땔감을 해줍니다. 또 이 초식동물이거든요. 우리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CO2 배출이 우리 음식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음식 중에도 소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소식량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야크는 채식동물인데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풀이 없는데 땅바닥에 깔려있는 좁은 나무에 이파리만 따먹어요. 이파리. 그러니까 뭡니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환경운동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야크가 죽으면서 고기를 또 주민들한테 주죠. 고기만 주는 게 아니고 이 가죽을 또 명품의 핸드백, 여성분들 핸드백, 우리 신은 구두를 만드는 카피로 씁니다. 그 일반 소가죽보다는 얼마나 비싸면 한 1.5배 정도의 가격 최고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이해 당사자들, 목동들이나 이 소유주나 그 주민들한테 식량과 의류와 땔감과 이 경제적인 효과, 이 물류를 운반해 주면서 운임까지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해주는 아주 정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ESG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이 블랙야크가 이렇게 우리 인간한테 생활에서부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걸 도움을 주는 동물이구나. 이래서 저희 회사가 이 블랙야크 정신을 이어받아서 재단도 만들고 환경운동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랙야크가 해온 일을 제가 한번 얘기한다면 이게 뭡니까? 사막에 나무 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요즘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이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화력발전에서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어선, 연락선 같은데 여기 배가 바쿠에서 돌아올 때 보면 까만 연기 엄청나게 뿜죠. 관광선 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인천 앞바다나 이 서해 앞바다 중에는요, 이 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단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동쪽보다는 서쪽이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충청도 쪽이 제일 많아요. 서산 쪽이. 그 앞에 평택항이며 인천남에서 뿜는 이 배의 이 미세먼지가 대단합니다. 자동차 못지않고 많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많이 발생되죠. 뭐 중국 공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황사는 어디서 오느냐? 100% 사막이 먼지예요. 사막의 먼지를 막는 방법은 뭐예요? 구물 치고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막느냐? 나무 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블랙야크가 야크 정신에 따라서 황사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쿠푸치 사막에서 나무 심는 활동을 하죠. 또 나무만 심는 거 아니고 만리장성을 복원해 주는 것도 하고 바다의 쓰레기, 구물 쓰레기도 줍습니다. 좀 이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도 났죠. 생선을 사고 와서 집에 와서 요리하려고 배를 자르니까 생선 배 속에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20cm짜리. 한 달 전이니까 신문에 난 겁니다. 이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에 피해를 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따 얘기했고요. 이 황사를 막으려면은 이제 사막에 나무 심고 중국의 이제 만리장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복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히말라야를 제가 환경운동을 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되냐면 제가 초창기 산에 다닐 때는 이 얼음이 단계적으로 녹았는데 이제는 기후변화하면서 중간에 뚝뚝 잘라지고 위에서 잘라지기 때문에 눈사태 나도 과거에는 한두 명씩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보통 한 팀씩 10명 단위로 이래서 환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블랙야크 정신에서 환경운동을 얻고 또 이 사회적 가치를 한 게 알고 보니까 ESG-E더라 이렇게 저희들 해서 ESG-E는 어느 한 시점에서는 되질 않고 지속 가능하게 회사라고 따지면은 직원과 경영자, 중간 팀장들이 모두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ESG가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위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밑에서 하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대재벌들이 모두가 나서서 지금 하는데 그거는 수치상으로서의 비재부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감안해서 이 ESG를 하려면 직원에서부터 오너 습관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했을 때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야크 정신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근래에 우리가 할 게 뭐냐? 플라스틱 리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 물 잡수면서 생수병 있죠? 이거 갖고 저희들이 옷을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면서 쓰레기가 76%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늘어난 게 플라스틱이에요. 전체 쓰레기의 플라스틱 차지하는 21%입니다. 근데 부피로 들어가면 40%예요. 전체 쓰레기를 플라스틱만 잘 정리하면 40%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제 리사이클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돼요. 이제 생수병, 투명한 생수병은 고부가치를 냅니다. 그 옷을 만들어요. 유색 생수병, 냉커피라든지 이런 하얀 건데 유색된 거, 이거는 패딩 옷을 만들어요. 패딩, 솜을 만들고. 그리고 콜라병이라든지 사이다, 이건 뭘 하느냐? 파레트, 화물 할 때 나를 때 파레트 있잖아요. 물통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이런 거는 만듭니다. 그러니까 100%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모든 거를 경제적인 효과를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은 뭘 하냐? 영상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영상.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버리면은 쓰레기가 되지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분리를 잘하면 뭐예요? 자원이다. 자원이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분리를 잘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효과로서 자원으로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플라스틱코라고 불러진다 그래요. 그리스에서. 근데 플라스틱이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를 보면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60, 70년밖에 안 돼요. 근데 플라스틱이 왜 등장하게 됐냐? 60, 70년 전에는 저희들이 종이봉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리병이라든지. 유리병은 깨지면 위험하고, 종이봉투를 많이 쓰니까 나무를 많이 자르게 돼서 환경이 파손되니까 플라스틱이 사용할 때 초창기는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쓰게 되겠어요. 플라스틱은 마음대로 모형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봉투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운반하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도입해서 환경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서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의 질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게 식품이에요. 식품이 무려 43%.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세요. 소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패션. 저희들 패션도 합니다. 이게 패션이 석유로 짜잖아요. 포레스탈이. 석유로 짤 때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1.25kg이 발생합니다. 근데 리사이클하면 0.40kg.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사이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로 참고하시고,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패션 브랜드들이 많은 브랜드를 광고하는데 우리는 리사이클 원단을 쓴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냐? 리사이클 원단 쓴 건 맞는데 그 리사이클의 소재를 수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 침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싼 거를 수입했어요. 어디서 많이 수입했냐? 일본서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7,200톤 수입을 했죠. 그래서 일본서 수입하고 대만, 중국산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외국 걸 수입해서 외국 쓰레기 줄여져서 되겠느냐 해서 우리 회사에서 국내 페트병 갖고 4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성공해갖고 올 봄에 저희 블랙야크가 한 15%가 리사이클 국내 페트병으로 만들고 있고, 올 가을에는 30%를 만들어요. 내년 봄에는 40%까지 만들고 내후년은 50%까지는 내후년까지는 저희들 하겠다는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은 중국이 제일 큽니다. 인구도 많고 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개인 소비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 번째예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다. 생수병도 늘었지만은 운반되는 봉투가 많이 늘어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금 작년에 투표했잖아요, 여러분. 투표할 때 비닐봉투 주죠요.
한번 총선 선거에 난 장갑이 63빌딩 3배 높이가 나온다 그래요. 선거 한 번 하면 63빌딩 3배만큼 이 장갑이 쌓인다 그럽니다. 코로나19에 이번에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이 199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화복 하루에 2벌씩 벗습니다.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게 통계 나오면 아마 온 국민들이 놀래 자빠질 겁니다. 이 코로나19 끝나면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마 재조명되고 아마 엄청난 사회 이슈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수거를 잘 안 하면 빨간불이 커졌다. 이 수거를 하려면 국민이 수거해도 지금까지 리사이클 안 되는 건 청소 대행 회사들이 운반하면서 섞어버려요. 가정에서 열심히 분리를 하는데 청소 대행 회사가 섞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장들이 몰라요. 섞는 거를. 왜 모르냐?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를 안 해요. 왜 보고하느냐? 지방자치장하고 청소대행회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오히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내 구청장님들 모셔놓고 제가 그걸 강조해갖고 구청장님들이 바로 잡기 시작했는데 강북구하고 은평구는 완전히 그걸 이해해갖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죠. 이 수거업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병 뚜껑은 분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척하면서 나오는데 라벨도 저희들이 구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개발해서 기계를 올 9월달 되면 그냥 집어만 놓으면 돼요.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 밑에 내려와서 구멍에 쑥 집어넣으면 기계 속에 넣으면 갈아버려요. 거기서 운반하는데 다 처리하게끔 저희 기계가 개발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유리와 페트병, 종이 등으로 나눠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해야 있구만요. 이걸 하나 보죠. 제대로 분리를 해도 운반 차량 안에서 뒤섞여서 절반 정도는 재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온 차량이 수거해온 것들을 선별장에 쏟아냅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부터 깨진 유리병, 쓰레기가 담긴 비닐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분리수거 차량인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캔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수거하면서 차량 안에서 한데 섞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 기계가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람으로서의 시각적으로 분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계를 개발해서 올 가을에는 다 지자체에서 구매해갖고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 다 보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리수거가 가정에서 하도록 다 되죠. 그래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서기로 1kg 짜는 데는 800원 듭니다. 일본 거 사오면 1,300원이죠. 한국에서는 1,500원. 그렇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 비싼 걸 쓰면서 이익을 포기해서 한 18% 정도 원가가 더 먹는데 저희 회사는 그걸 포기하고 수거해서 이 리사이클을 그대로 다 상품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와서 뚜껑은 지금 보시다시피 파레트를 만들고 컵은 솜을 만들고 생수병은 옷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업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국민적으로 돼야 된다. 그 어느 한쪽에 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업만 해서는 안 되고 먼 국민이 옛날 새마을운동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그 화면에 모니터에 초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 회장님이 지금 그걸 보시면서 아주 숨가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17분 안에 우리 강 회장님이 평생 노력해온 일을 17분 안에 압축해서 얘기하라
하는 얘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참 잘 만드셨어요. 자료를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로서 첫 번째 드는 인상은 아주 예언자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블랙 야크를 상호에 이렇게 두셨는지. 이게 몇 년 전인가요? 1993년도니까요. 28년 됐습니다. 그럼 뭐 190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니까 100년 차이네. 100년 그렇습니다. 전에 벌써 ESG를 예상을 하셨군요. 여하튼 우리 강태선 회장님이 상당히 아마 100대 기업에도 들어가고 이러는 걸 미루어서 ESG 이것이 아마 이제 현실화되고 이것이 보편화되는 세계적인 사업으로 될 때는 하나의 선구자적인 모델로 추앙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십시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스즈키 가지오 선생님이신데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일본 방문단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아마 발표를 하실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즈키 가지오 선생님 준비되셨죠? 준비되신 거죠? 화면에? 예, 그럼 스즈키 가지오 선생님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참가하게 된 일반재단법인 린리 SDGs 추진협의회의 대표이사 스즈키 카즈오라고 합니다. 저는 또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경영사회라는 경영 컨설턴트 단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1000명 정도의 경영 컨설턴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랴오닝 과학기술대학의 개건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오늘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린리 SDGs를 기업 활동에 반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 그리고 강인한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의 수단, 이 수단을 제가 15분밖에 시간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린리 SDGs 추진협의회,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작년 2020년 10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임원 중에는 교토쿠 테츠오 선생님, 또 스즈키 시즈오 선생님 등도 소속 중이십니다. 네, 저희 일본은 지금 그림 가장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몬시대 이래 14,000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일본인만의 지혜, 문화, 이러한 자산들을 쌓아왔습니다. 그 위에 윤리, 도덕과 같은 사람의 길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지구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 무생물, 또 자연물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 지구인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저희는 사방이 좋다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삼방이 좋다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명한데요. 일본 옛날 에도 시대, 옛날이지만은 그 에도 시대 때 상인들이 쓰던 삼방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함으로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는 이 말에
미래가 좋아진다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방이 좋다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1, 2년 전쯤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부사와 H라는 분이신데요. 메이지 시대, 타이쇼 시대를 살았던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주식회사를 만든 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500개 이상의 회사를 만드셨고 또 일본의 도쿄 상공회의소의 초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이 현재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요. 논어는 말 그대로 윤리라는 사람의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판은 또 말 그대로 계산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윤리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는 유엔에 SDGs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린리 SDGs 추진협의회에서 린리 SDGs 경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전 세계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말 중에 GDP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힘, 생산력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기준인데 저희는 GDP가 아니라 앞으로는 GDW 그러니까 국내 총 웰빙을 목표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테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께서 오늘 CSV 그리고 ESG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ESG 투자와 이어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첫째로 파리협정,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정이라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정입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탄생한 것이 SDGs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약자이지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제적인 활동이 TCFD 또는 SBT 또는 RE100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4월 19일 현재 수치인데요. 일본이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 1위 또는 2위라고 인정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인데요.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2018년) (19년) (20년) 연속해서 글로벌 리스크의 상위 5가지가 모두 환경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환경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이 세계적인 과제인지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올해 3월이었었나요? 미국에서 기후 서밋이 열렸었는데요. 세계 각국이 2030년에 온실효과 가스를 몇 퍼센트 감축하겠는지 또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2013년도에 대비해서 46%를 감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26%를 감축하겠다라고 목표치를 내세웠었는데 이것을 대폭 조정해서 4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각국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 활동에는 환경 문제, 품질, 안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관건이 되는 활동은 린리 플러스 SDGs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SDGs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SDGs의 S는 지속 가능성의 S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구가 소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SDGs가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구온난화, 식량난, 생물 다양성 문제, 빈곤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전 세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 또 개개인이 모두 함께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SDGs로 이어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셨던 사진일 것 같은데요. SDGs에는 보시는 것처럼 17개 달성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일본은 사실 옛날부터 SDGs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는 물건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모tta이나이, 아깝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왕가리 마타이 님이 일본에 오셨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말입니다. 그 이외에도 덕분에 또 피차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로 SDGs의 17개 목표를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SDGs는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이 다가 아닙니다. 이를 비즈니스와 연계를 시키면 결국 CSV가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과제와 또 경제적인 과제를 양립시키는 것이 CSV이고 또 SDGs도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또 최근 정보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코로나 탓에 최근 20년 동안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개발도상국이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유엔이 얼마 전 5월 초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아직 의사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발도상국이 10년 정도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기업이 1,300개사 정도 소속되어 있는 경단련에서 내놓은 내용인데요. 2017년 11월에 기업행동 헌장에 앞으로 SDGs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도 SDGs 액션 플랜 2020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이노베이션, 또 차세대, 여성 인파워먼트, 지방창생 등을 SDGs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쇄회사의 사례인데요.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계해서 회사 안내 책자를 학생들에게 만들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활동 또는 학생들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나가는 활동이었습니다. 또 정신적인 SDGs 사례도 있습니다. 소중한 원시인이라고 불리는 책자인데요.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쓴 장문과 글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활동입니다. 30개 정도의 인쇄회사가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일본 우편 주식회사가 SDG 활동의 한 가지로 채택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비루멘 회사라는 곳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CSR 리포트였지만은 이제는 SDGs 선언이라는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SDGs 활동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문에 실려 있던 내용입니다. 2019년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에 SDGs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학교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SDGs를 배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 작년 4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특집이 있습니다. 키티와 함께 생각하는 인생 첫 SDGs라는 특집입니다. 3살부터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도 SDGs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학생은 물론이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SDGs 네이티브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사회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요.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SDGs의 개념, 그러한 개념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물질보다 정신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SDGs 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에는 취직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식으로 현재 SDGs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s는 세계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대만의 SDG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 2018년 또 19년에 대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강연회 때문에 대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만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찍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SDG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사회, 또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SDGs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린리 SDGs 추진협의회도 이러한 SDGs를 중심으로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에 한 번은 회원들을 모아서 정례 스터디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즈키 가지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본의 SDG, ESG 활동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아주 눈부신 린리 협회 활동을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아울러 우리 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 야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ESG 또 SDG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 한국 쪽의 그런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조금 아마 계시면서 저희 청중에서 질문이 나오면 좀 대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패널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환경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천석교 천식분 대표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각 선생님께서 한 3분 정도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보안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석교 선생님.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식품 대표이사 천석규입니다. 저는 그 기업인으로서 그 ESG를
맡게 됨으로써 몇 가지 우려사항하고 아까 강태성 회장님 자료에서도 저희 식품산업이 가장 주된 오염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산업에서 몇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SG 활동 몇 가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작년에는 신문만 펴면 바이러스 아니면은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올해는 이준석 아니면은 ESG라고 이음자 돌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대성 회장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ESG가 그 전서부터 뭐 기업 시민이나 사회봉사다, 윤리경영이다, 뭐 CSV다, CSR,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계속 비슷한 개념으로 발전해 오다가 요즘 ESG가 새롭게 투자의 개념에서 시작된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유엔에서는 UN PRI를 발표하면서 UN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ESG 문제가 더 이상은 기업의 자발적인 데만 의존할 수 없고 정부나 NGO의 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고 결국은 자본시장의 개입으로서만 해결하겠다는 거 하고 있으며 그때 말할 때가 돈이 말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은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ESG를 새로운 투자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의 자사운용사인 블랙록도 CEO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ESG를 새로운 투자의 기준으로 해서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2018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하고 2020년도에 연금 사회주의라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주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경영 개입에 ESG는 적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볼 때 E와 S와 G 각각이 기업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기업 수준이 아니라 법규 차원에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들어본 바로는 법 대신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법 대신 돈이 가깝다라든가 규제 대신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려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식품 산업에서 간단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농림부 주최로 몇 가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린인 푸드, 그린인 패키징, 그린인 로지스틱스에서 세 가지 개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린인 푸드 그러면 대체육 또는 품종 개량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인 패키징 그러면은 지금 강태성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셨다시피 뭐 종이 빨대를 한다든가 생수병에 요즘은 라벨을 없이 인카빙 한다든가 또는 플라스틱 오늘도 봤더니 플라스틱 병음료를 갖다가 떼기 쉽게 라벨을 갖다가 한다든가 또는 종이컵 안에 화학 물질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대신 키토산을 갖다가 한다든가 해조류를 활용해서 식품 포장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민 없이는 못 살고 쿠팡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돼서 식품 쪽도 많은 그런 로지스틱 쪽에 뭐 여러분들이 자고 나면 쓰레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티로폴 대신 알비백을 한다든가 기존 실리콘 냉동팩 대신 친환경 팩을 갖다 개발한다든가 비닐 포장 대신 종이봉투를 한다든가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태성 회장님이 좋은 예를 밝혀주셨듯이 기술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강태성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CEO의 의지와 임직원의 참여는 필요 조건일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식품기업이 모여서 컨퍼런스 할 때도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 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5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이 도네이션을 했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미국에서 얘기죠. 왜 공적 자금 갖고 도네이션을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CSR의 개념이 나왔다시피 그 다음에 반면으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06년도에 유엔에서는 기업은 E와 S와 G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ESG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기업의 다농의 파베로 회장님이 해임되셨습니다.
강력한 행동 주주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ESG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셨죠. 그러나 해임되면서 해임하는 이유가 사명에는 충실했지만 사업에는 실패했으므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2, 3개월 뒤에 우리나라의 또 같은 유제품 회사라고 할 수 있는 N유업에서는 착한 기업이지 않아서 뭐 어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저희 기업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담 스미스가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은 규제나 통제나 은행의 개입이 아니라 빵 가게 주인 또는 우리 기업가의 셀프 인트레스트에 부합하기 때문에 올바른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ESG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셀프 인트레스트에 부합이 될 때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CSV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SR만 가지고서는 힘드니 CSV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벌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CSR이 결국 비용의 문제에서만 끝나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으므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멋있게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 아니겠어요? 그냥 돈벌이가 되고 수익이 되어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올바르고 지속 가능하다는 마이클 포터의 말이 제가 보기에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세성 회장님의 블랙약과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강세성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른 이익 그리고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확대 발전하여 컨셔스 쇼핑이라고 지금 소비자들은 전부 다 의식 있는 쇼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블랙야크처럼 결국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수익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ESG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초침이 커지니까 맥박이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 현장에서의 고민, 또 기업 현장에서의 ESG를 수용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님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예. 네,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안 됨으로써 저는 세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법이 대폭 개정돼서 대주주나 또는 경영자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여러 가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이사 제도도 도입되어 있고요. 지금 외부 회계 감사 제도도 옛날처럼 선택적이 아니라 지정제 감사로 인해서 감사 자체가 투명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 제도가 아직도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마 회사에서 의결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거수기 노릇밖에 못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대기업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인가요? 발표됐죠.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과태료를 2,400 정도 맞은 대기업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가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제도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IPO를 통해서 상장이 되고 나면은 그분들이 이 회사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아시다시피 50% 이상의 지배주주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회사를 역동성 있게 이끌어감으로써 오늘의 회사를 이루어냈는데요. IPO를 통해서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옛날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IPO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답답함 때문에 회사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널리 퍼짐으로써 오히려 지금 상장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가 조금 더 연구과정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한 글로벌 경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상속세 내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남은 재산은 30조 원에 불과하고 당신이 5조 불과하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30조 원 정도 상당히 이르고 5조 원 정도가 기부가 이루어져서 결국 12조가 넘는 세금을 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평가되면 60%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즉 국가가 60% 가져가고 우리한테 남는 돈이 40%인데 과연 이런 상속세 구조하에서 그 세금을 납부를 하고 계속 기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몇 군데나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기업의 구조를 처음부터 짤 때부터 이런 것은 전혀 고려 안 하시고 어느 분은 자기가 100%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가족, 부부간에 한 100% 갖고 계신 분 있고 자녀들 또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어느덧 커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짜리 회사가 돼버립니다. 개인은 가난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연세가 70세, 80세 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지배구조 속에는 세금 전략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짧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 1초도 빠지거나 넘어가질 않으셨습니다. 아마 안순환 변호사님한테 세금 관계를 아마 의뢰를 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좋은 그 컨설팅을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ESG 세 개념 중에서도 사실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일 아마 힘든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그런 지배구조 이쪽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두상달 이사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공헌과 기부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남한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을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강태선 회장님이 ESG를 이렇게 하고 일본에서는 SDG라고 했는데 이런 걸 왜 할까요? 거기에서는 오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락펠러가 50대에 죽을 지경에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선을 베풀고서 그가 약 5,000개에 육박하는 교회를 세우고 24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뉴욕 시민의 모든 물가를 세우고 뉴욕에 가면 엄청난 록펠러 센터가 있어서 사회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98세까지 장수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남한테 베풀고 섬기면은 통증이 감소되고 좋은 우리한테 좋은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놀핀이 나와가지고 암도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사꾼이 있고 사업가가 있어요. 자기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장사꾼이에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의 한계, 이 장점 있는 이 자본주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 CSR을 생각하고 나가서 CSV까지 우리 강태선 회장님 같이 이렇게 이행하는 것은 사업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산은, 물질은 쓰면은 재산이 되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남겨놓으면 뭐냐? 유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산가가 될 것인가 재산가가 될 것인가는 각자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NGO 단체를 오래 섬겼는데 섬기면서 본인이 투명성, 정직성, 도덕성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는 때로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의지가 있고 결심이 선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그 기부율이 2005년에는 68%였는데
19년에는 46%로 그치고 말았어요. 또 공동 모금에도 70%가 기업 재무라요. 어떻게 보면 강요되어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번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포럼을 시간이 맞게 잘 진행을 해와서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30분에는 정확하게 맞춰야 우리 인간개발원다운 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강태선 회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패널 세 분을 포함해서 청중에서도 꼭 질문 한 가지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고, 아니시면 강태선 회장님 마지막 코멘트를 듣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질문이 안 계시면 우리 강태선 회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강태선 회장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벌써 6, 70억을 지금 적자가 나면서 지속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언제쯤 갔을 때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불이익 이분 포인트가 될 것인지가 그 얘기하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모든 기업이 이 밴드 웨건 효과 있잖아요. 강태선 회장님이 이것이 하나의 밴드 웨건 효과가 돼가지고 온 기업들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리사이클 재생원단에 투자되는 것은 어느 기준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딱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는 온다. 아까 두상달 회장님이 도와주는 쪽이 좋냐, 돈 받는 쪽이 좋냐, 도와주는 쪽이 편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도 똑같습니다. 투자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이 오느냐, 물질적 이득이 본인한테 안 오더라도 언젠가 이 사회에 이득이 오면 어떤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국가적으로나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게 선순환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투자에서 어떤 이익 창출보다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기업이 채무다. 이건 돈만 버는 게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남을 그냥 줘서 도와주고 환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갖고 그 기술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또 젊은 층이 일거리나 소비에 있어서 동참하고 좋아진다면 이건 기꺼이 모든 기업이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들면서, 또한 이거는 언젠가는 선순환돼서 이익이 창출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 아닌 다음 세대가 또 투자해서 이익을 창조하면 지속 가능한 이익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라서 두 가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기업 하시는 분을 앞에다 놓고는 그동안에 지난 70년 동안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장님처럼 저도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모든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기업의 회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회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만큼 또 의식적으로나 많이 발전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격세지감을 제가 오늘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제주 포럼이 상당히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주제가 그 평화와 번영. 그런데 사실 오늘의 우리 인간개발연구원 이 세션이
그야말로 제주의 평화와 번영을 기업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기업이 이익 창출만을 위한 기업이 돼선 평화고 번영이고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결국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ESG, SDG, CSV, CSR 뭐 다 유사한 개념들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때 결국 제주의 평화 번영, 대한민국의 평화 번영이 가능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런 주제가 제주 포럼에서도 좀 더 이런 어떤 경제 기업과 관련된 주제 포럼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의 이런 포럼이 상당히 제주 이 포럼의 어떤 그 진가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참가해 주신 강사 패널분들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졸지도 않고 들어주신 우리 플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본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연사분들과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다음 세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